안녕하세요. 이번 데이콘에서 진행했던 펀다 상점 매출 예측 경진대회에서 TA0110이라는 닉네임으로 4등의 순위를 기록했던 지성민이라고 합니다. 분석을 진행했던 코드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대회는 핀테크 기업인 펀다에서 상점 기간의 매출을 예측해서 신용 점수가 낮거나 담보를 가지지 못하는 우수 상점들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각 상점별 3개월 총 매출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 필드에는 총 9개의 컬럼이 제공이 되고요. 상점의 고유 아이디를 나타내는 스토어 아이디와 사용한 카드의 고유 아이디를 나타내는 카드 아이디, 비식별화된 카드 회사를 의미하는 카드 컴퍼니와 거래 날짜를 의미하고 거래 시간을 의미하는 트랜잭티드 데이트와 트랜잭티드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를 의미하는 인스톨먼트 텀, 상점의 지역을 의미하는 리전, 상점의 업종을 의미하는 타입 오브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야 할 거래액을 의미하는 어마운트 컬럼이 있습니다. 각 분석의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로드하고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리샘플링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시계열 분석 모형과 회귀 분석 모형,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의 LSTM 모형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패키지들이고요.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 콜앱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와 마운트하기 위한 코드이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는 데이콘에서 MAE, Mean Absolute Error 평가 지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측치와 예측치의 오차의 절대값의 평균을 의미하는 절대값 오차의 평균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검증을 하기 위해 만든 이 수식에 대한 코드입니다. 자, 진행을 하면서 발견이 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해야 하는 범위는 3개월인데 제공된 데이터는 시간 단위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 단위로 리샘플링을 해서 시계열 모형들에서 포어캐스트 범위를 3개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아이디가 각각 196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토어 아이디가 다른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스토어 아이디별로 진행을 해서 머지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아이디별로 다른 파라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예측해야 하는 날짜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로 동일한데 각 스토어 아이디별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의 마지막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어 아이디 0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짜가 2019년 2월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부터 예측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토어 아이디 111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짜가 2018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까지 예측을 할 때 예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런데 이게 월 단위로 리샘플링을 했을 때 저희가 주어지는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최고 긴 범위가 데이터가 33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 많은 기간을 예측을 할 때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 3개월만 예측을 했습니다. 스토어 아이디 111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만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로드를 해보았습니다. 데이터 로드를 했을 때 제가 기준으로 삼을 트랜잭티드 데이트를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경을 했고요. 쉐이프를 확인해 보니
655만 개가 넘는 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정보들만 따로 구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고요. 이 컬럼들인데 스토어 아이디 1967개의 유니크 값을 가지고 있고요. 카드 아이디 같은 경우 395만 개의 유니크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총 395만 명이 결제를 했거나 395만 개의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겠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 리전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의 널값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 655만 개 로우 중에 204만 개와 395만 개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컬럼의 밸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조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시계를 분석을 하기 위해 이 트랜잭티드 데이트를 데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리샘플링을 할 텐데 제가 일부 새롭게 만든 컬럼들도 있습니다. 우선 스토어 아이디와 리전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했고요. 그리고 일 단위로 리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각 일의 요일을 나타내는 월요일은 0, 일요일은 6으로 해서 0부터 6까지로 나타내는 day of week 컬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워킹 데이 여부를 판단하는 비즈니스 데이 컬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아이디에 대한 카운트로 일 결제 건수 num of pay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단골 방문 횟수를 의미하는 num of revisit 컬럼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단골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제가 만든 기준이고요. 이 카드 아이디가 보유한 카드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카드 아이디가 있다는 것은 재방문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재방문한 것이 3 이상이면은 단골이라고 치고 그 단골로 지정된 단골이 그 일에 그 날짜에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그 날짜에 방문한 단골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한 컬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스톨먼트 텀과 어마운트는 그냥 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한 코드이고요. 역시 리전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만 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 단계부터 진행하기 위해 만든 저장하고 로드하는 코드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텝 4에서 회귀 분석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각 컬럼별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수치화해 봤습니다. 이 어마운트와 다른 컬럼들을 보면은 스토어 아이디, 데이 오브 위크, 비즈니스 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 결제 건수라든가 단골 방문 횟수 그리고 총 할부 개월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유의미한 상관계 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시각화해 보았고요. 밝을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num of pay와 num of revisit installment term은 다른 컬럼들에 비해서 조금 밝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을 다시 월 단위로 리샘플링을 했고요. 월 단위로 리샘플링하는 코드가 조금 길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데이 오브 위크나 비즈니스 데이 관련된 컬럼을 만들 때 계산을 할 때 최초의 값이나 마지막 날짜의 값이 어마운트의 값이 0으로 되어 있으면 그 0으로 나오는 것이 널 값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해서 최초 날짜 이전 날짜와 마지막 날짜의 다음 날짜의 어마운트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들도 0이 아닌 값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한 다음에 추가로 만든 날짜들은 삭제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역시나 리전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만 넓 없이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리전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의 널값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리전 같은 경우는 34%, 타입 오브 비즈니스는 59%나 됩니다. 그래서 이 34%나 59%의 널값을 채우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채웠을 때도 오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전과 타입 오브 비즈니스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삭제를 했더니 널값이 없이 아주 깔끔하고 편안하네요. 이제 탐색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각 변수들의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 당연히 카운트 69,915개로 널값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민값이 어마운트는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액에 결제액의 마이너스 값인 건데, 그러니까 결제 취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 취소가 되는 값들이 좀 적잖게 있었고요. 그리고 리얼 첫데이나 리얼 비즈니스데이 같은 경우는 4분의 1 분포가 일정한데, 다른 컬럼들은 75%의 수준에 있는 값과 맥스 값의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상점별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 결제를 가지고 있는 상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 변수인 어마운트 변수의 대칭성, 정규성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점별로 매출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토어 아이디별로 봤고요. 그리고 외도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의 스토어 아이디만 확인해봤고요. 스토어 아이디 0과 1과 2가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외도가 0.998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로그나 아니면은 스퀘어 루트나 그리고 박스 콕스를 적용을 해서 좀 정규화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스토어 아이디 2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한번 로그화 하면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외도가 0.530으로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터링을 해서 정규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토어 아이디를 제외한 변수들의 밸류의 분포도 한번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정규성을 띠는 것은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스토어 아이디별로 다른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시각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도 있고 살짝 내려가는 추세도 있는 이렇게 다른 트렌드도 있고, 시즈널리티도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큰 넓림을 가지고 있는 스토어 아이디는 반면에 이렇게 플랫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플랫해 보이는 스토어 아이디 1도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 플랫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케일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 변수와 또 다른 주요 변수들이 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만든 함수이고요. 이것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의 스토어 아이디만 확인해 봤습니다. 이 두 번째 스토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리얼 토데이가 조금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같은 패턴, 조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것들이 조금은 비교적 높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상관 개수를 나타내는 컬럼들이었죠. 네, 이제부터 모델링을 할 텐데요. 모델링 첫 번째 방향은 시계열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시계열 모형들을 적용해 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심플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 단순 이동 평균은 특정한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수식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잡을 것이냐가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긴 기간을 잡으면 데이터가 굉장히 플랫해지기 때문에 추이는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차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조금 적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기간을 정해봤습니다. 우선은 2달과 3달, 6달을 해봤고요. 2달에 대한 평균, 그리고 3달에 대한 평균, 6달에 대한 평균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값들은 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이 실제 어마운트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게도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지만 추세는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심플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값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점의 값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든 코드는 과거 시점을 가지고 현재를 예측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기간을 2로 했으면은 2달을 예측해서 현재를 예측하고 3달의 경우에는 3달을 예측해서 3달의 평균으로 현재를 만들고 이렇게 코드를 제가 따로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만든 코드로 이 기간을 2달부터 4달까지로 제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달로 진행을 했을 때, 롤링을 했을 때 제출 스코어가 굉장히 제일 적었고요. 83만 1158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진행해봤던 시계열 알고리즘은 Exponential Moving Average입니다. 심플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간들의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더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나중의 데이터에 낮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주요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때문에 여기는 같은 시점의 데이터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 시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되겠죠. 네. 여기는 3달과 6달 기간을 정하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도 비교적 잘 따라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4등을 한 가장 좋은 스코어를 보인 것이 익스포넨셜 스무딩이었고요. 익스포넨셜 스무딩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였고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한번 MA 스코어를 정해봤습니다. 이것도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범위를 3달부터 6달까지 총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것을 보였고요. 그게 5번째 스팬. 이 스팬이 기간 범위를 정하는 파라미터이고요. 그래서 76만 7,498로 5를 스팬으로 했을 때 기간으로 지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했던
시계열 분석은 익스포넨셜 스무딩입니다. 익스포넨셜 스무딩에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심플과 홀츠와 홀트 윈터스 세 가지 방법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측치의 레벨, 수준 정도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수평선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홀트, 익스포넨셜 스무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벨에서 트렌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어떤 인크리즈한 건지, 디크리즈한 건지, 그리고 인크리즈한 것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파른지, 플랫한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홀트 윈터스는 여기에 시즈널리티까지 같이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각각 3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의 수식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굉장히 스토어 아이디별로 적은 데이터이지만 그 중에서도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구분을 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이것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세트 그리고 프레딕션 데이터를 함께 그려주는 코드를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온 그래프이고요. 이렇게 실제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게 실제 테스트 데이터고 이게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트렌드나 어떤 시즈널리티는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레벨만 수준만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서 스토어 아이디별로 예측을 해서 제출을 해봤더니 81만 8205가 나왔습니다.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보다는 좋지 않은 스코어이죠. 이렇게 그리고 포어캐스트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달로 범위를 3달로 했습니다. 그리고 홀트 익스포넨셜 스무딩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트렌드 방정식이 더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에 예측을 할 때 레벨 방정식과 트렌드 방정식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아까는 레벨 수준만 제공되던 것에서 트렌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렌드를 제공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오차의 범위는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스토어 아이디별로 해서 제출해봤더니 92만. 그 전에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 같은 경우는 81만이었는데 92만으로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홀트 윈터스는 시즈널리티까지 제공합니다. 아까는 홀트는 트렌드 방정식만 있었는데 여기는 시즈널 방정식도 추가되어 있죠. 여기에 레벨과 트렌드와 시즈널을 함께 반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비교적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좀 커 보이지만 바로 뒤에 예측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홀트 윈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즈널 피리오드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시즈널이 가장 베스트인지 알기 위해서 시즈널 2부터 전체 기간의 한 절반 수준까지 제가 쭉 탐색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와 그 예측치의 MA 스코어가 가장 적게 나오게 하는 시즈널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즈널이라고 베스트 피리오드라고 찾아서 그 베스트 시즈널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스토어 아이디별로 그렇게 베스트 피리오드를 적용을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예상했었던 기대감과 달리 실제 제출했을 때는 좀 상당히 안 좋은 96만의 MA 스코어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알마 모델이고요. 알마 모델은 저희 AR 모형과 MA 모형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모형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과거값을 의미하는 AR 모형과 과거 백색 잡음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나는 MA 모형이 합쳐진 모형이죠. 여기 -y1부터 -yp까지가 AR 모형이고요. epsilon t부터 세타 q, epsilon t-q까지가 MA 모형입니다. 네, 아마 모형은 이제 이 AR의 정상 상태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스토어 아이디들이 이 AR 정상 상태의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 P 파라미터를 1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리고 또 많은 스토어 아이디들이 이 MA 모형의 이 Q 파라미터도 높은 높은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라는 오류가 떠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0, 2 혹은 0, 1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테스트했었던 그래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0, 2 혹은 0, 1만 진행을 했고요. 역시 스코어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성을 설명을 해주는 모형으로 아리마 모형도 추가로 차분을 통해서 비정상 상태의 설명이 가능한 아리마 모형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리마 모형은 차분을 했을 때 차분한 결과가 알마 모양이 되면은 그것을 아리마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마 모형은 PQ 모형은 P와 Q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분한 몇 차로 차분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D의 파라미터도 더 추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핏하고 나면은 그 결과의 리절트에 여러가지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스코어를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 AIC 스코어가 있습니다. AIC도 낮을수록 좋은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A가 아닌 핏한 것에서 리절트에서 제공하는 AIC 스코어를 기준으로 베스트 파라미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PDQ를 조금 다양하게 다 스토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스토어 아이디별로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봤고요. P는 0부터 5까지, D는 0부터 2까지, Q는 0부터 5까지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만들고 이 파라미터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이 AIC 스코어가 가장 적은 것이 베스트 스코어가 되고 그 AIC 스코어를 가장 적게 만드는 조합이 베스트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스토어 아이디 0 같은 경우는 최고 베스트 스코어가 AIC 557이었고요. 베스트 파라미터는 PTQ가 221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그래프는 이렇고요. 지금 어떤 시그널이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용을 해봤더니 역시 108만으로 좋지 않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은 페이스북 프로펫이고요. 이 프로펫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아리마와 같이 확률론적이고 이론적인 모형이 아니라 몇 가지 경험적 규칙을 사용하는 모형이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서는 이 프로펫에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블랙박스적인 면모가 있고요.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로스와 시즈널리티와 할리데이스 그리고 에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펫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게 컬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DS와 Y 컬럼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간은 ds로 그리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y로 넣어야 하고요. 여기도 스토어 아이디별로 했는데 그려진 그림을 보니 홀트 익스포넨셜 스무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떤 트렌드와 레벨 정도만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122만. 네, 122만 1173의 수치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알고리즘의 최종 스코어는 이렇게 됩니다. 총 9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해봤는데 그 중에 Exponential Moving Average 그 중에 기간을 또 5스팬으로 했을 때가 76만 7498로 가장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회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데이트 타임의 인덱스를 뉴메릭 변수로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년도와 월을 의미하는 2월 변수와 month 변수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측해야 할 테스트 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요. 스토어 아이디별로 3월과 5월에 대한 정보이고요. 그래서 이 스토어 아이디와 이 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이어, month 변수는 정보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변수들은 뭐 리얼 토데이나 뭐 인스트루먼트 텀이나 뭐 이런 변수들은 정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갈래로 진행을 했는데 다른 회귀 분석 알고리즘으로 나머지 변수들의 채울 수 없는 변수들의 값을 채워서 진행하는 버전과 그리고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스토어 아이디, 이어, month만으로 타겟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인덱스를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카피를 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연도로, 인덱스를 월로 하고 그리고 인덱스 컬럼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환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HKR 스토어 아이디 각 스토어 아이디의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df problem이라는 변수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 변수들을 다 넣고 스토어 아이디와 이어와 month만 넣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0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을 위해서 회귀 분석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변수 위에 나머지 변수들을 채우는 버전도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그 변수들을 채우는 것은 총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션 그리고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 XG 부스트 리그레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요. 이렇게 저희가 채워진 데이터로 컬럼으로 어떤 특정한 컬럼을 예측을 했을 때 이것도 MA 스코어로 했는데 각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했을 때 MA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이고요. 예를 들면은 스토어 아이디와 이어과 month 가지고 리얼 토데이 변수를 예측을 했을 때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 제가 채우지 못했던 모든 변수들을 채웠습니다. 리얼 토데이와 리얼 비즈니스 데이와 num of pay, num of revisit, 인스톨먼트 텀. 사실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보다 불확실한 정보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오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채워서 널 값은 없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총 데이터와 그리고 트레인 셋, 테스트 셋 그리고 진짜로 검증을 해야 할 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데이터를 컬럼을 채웠던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XG 부스트 리그레션서를 모두 사용해서 우선 디폴트 값만 사용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그 값들로만 나와지는 MA 스코어를 보고 그래도 어떤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알고리즘들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네, 모든 알고리즘들이 그 값의 평균 값보다 MA 스코어가 더 크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제출해보니 240만 혹은 250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리그레션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콜앱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모형은 LSTM으로 해봤습니다. LSTM은 RNN의 일종으로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입니다.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LSTM 같은 경우는 현재 입력값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값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 현재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의미하는 시계열 분석과 조금 많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LSTM 모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RNN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베니싱 그레디언트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LSTM 같은 경우는 셀 스테이트라는 개념으로 과거 게이트들을 통해서 과거의 정보들을 기억할지 혹은 버릴지 어떤 추가적인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LSTM을 적용을 하려면은 빠르고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값이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제가 진행했던 정교화의 코드입니다. 값의 최초의 값 플러스 1분의 그리고 그 시점의 값 플러스 1을 -1로 한 건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p0분의 pi-1로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어마운트의 값들 중에서 0인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p0로 하면은 p0의 값이 0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원래 값으로 돌리는 디노멀리제이션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RNN과 LSTM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이게 어마운트 값을 노멀리제이션 한 값입니다. 코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세트와 트레인 세트를 구분을 했고요. 만들었고 이제 모델을 신경망을 구성을 하는데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 아웃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민 앱솔루트 에러로 하는 것보다 로스 펑션을 스퀘어드 에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 스퀘어드 에러로 바꿨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리고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트레인마다 에포크는 100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예측 값들과 테스트 값을 다시 디노멀리제이션 한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그려봤는데 레벨 수준 정도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경망에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대 3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 같고 한번 실제로 전체 적용을 하기 전에 앞에 일부 값들만 적용을 해서 예측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모델을 해서 20개, 앞에 20개 값만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예측값이 0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20개 중에 벌써 9개가 다 모든 값을 0으로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노멀리제이션을 할 때 이 값들이 결국은 그 스토어 아이디의 첫 번째 값으로만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전체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타임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의 결과가 가장 좋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들의 점수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토어 아이디별로 뚜렷한 트렌드나 시즈널리티가 없거나 혹은 데이터의 수가 적어서 그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를 적용하는 복잡한 모형들을 사용해서 제대로 된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않았는데 그 이유들로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수가 굉장히 적고 정확한 값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신경망 학습 자체는 가능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올바른 예측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코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